뉴스 속으로. 이 도널드 트럼프 대선 후보가 어제 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와 온라인 대담을 가졌습니다. 이 X를 통해서 생중계가 됐었는데 트럼프 후보는 인류의 최대 위협은 지구 온난화가 아니라 핵 온난화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또 미국의 지난 재정 적자가 1년 만에 10% 증가한 2,440억 달러를 기록했는데 이 지난달 부채에 대한 이자가 890억 달러, 가중 평균 이자율은 3.33%라고 밝혀 이 같은 숫자는 2010년 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봉화식 기자. 안녕하십니까?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와 대담을 가졌는데 이게 아주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어제 X 옛 트위터를 통해서 중계된 온라인 대담절이었는데 지금 이 순간에 인류의 최대 위협이 지구 온난화가 아니다. 그것은 한가한 주제다. 이렇게 트럼프 후보가 설파했는데 정작 중요한 것은 핵 온난화, 뉴클리어 워밍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 무기를 보유한 북한 최고 지도자 김정은과 잘 지내는 것이 미국의 이득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네, 트럼프가 언급한 핵 온난화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상당히 새로운 단어인데요. 그 핵 무기 보유국 간의 전쟁 그리고 국제사회 통제 밖에서 핵 무기를 개발하려는 북한, 이란과 같은 나라들의 움직임을 지적한 그런 단어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이렇게 말했는데 나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잘 안다. 나는 그들이 좋거나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그렇지만 터프하고 총명하고 사악한 사람들이고 자기들 게임 정상에 있는 인간들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4년 동안 과거에 재임을 했을 때 푸틴과 잘 지냈고 푸틴의 침략 행위를 자신이 막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이 자리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싱가포르, 베트남에서 2차례 회담을 하고 특히 판문점에서 또 만나서 북한 땅으로 자기가 넘어가기까지 했다고 소개를 했는데 아주 놀라운 시기였다.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김정은 위원장과 자신의 좋은 관계 덕분에 미국은 북한발 위험이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하여튼 자화자찬식의 얘기를 어저께 또 트위터 X를 통해서 계속 트럼프 후보가 이어갔습니다. 최근에 이 확전 기미를 보이는 중동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죠. 네,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이 임박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내 자신의 생각은 이란이 이스라엘을 실제로 역습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즉 이란이 미국 눈치를 보면서 전면전 확대를 원치 않는다고 해석을 한 것입니다. 네, 또 카밀라 해리스 후보에 대해서도 또 맹 비난을 이어갔습니다. 대선 경쟁자인 민주당 후보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에 대해서 트럼프 후보는 급진 좌파 미치광이다 이렇게 칭했는데 영어 단어로는 nut job 이런 단어를 썼습니다. 머리가 돈 사람이란 뜻인데요. 해리스 부통령이 바이든 행정부 3년 반 집권 기간 동안에 국경 문제를 통째로 방치를 하다가 이제 와서 무슨 대책을 내놓는 신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서비스 업종 종사자들의 팁에 과세를 하지 않겠다는 자신의 공약까지 통째로 베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사주간지 타임지 표지에 실린 해리스 부통령의 일러스트에 대해서는 그녀는 우리의 위대한 영부인 멜라니아, 즉 자신의 부인이죠. 내 마누라와 매우 닮았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한 달 전에 발생했던 자신에 대한 암살 시도 사건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나요? 내가 그렇게 피를 많이 흘릴 줄 몰랐다. 나는 지금 신앙인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 가깝다고 생각한다고 얘기했는데요. 총격 사건이 발생한 펜실베이니아주 버틀러를 10월 달에 또다시 찾아서 유세를 하겠다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 X를 통해서 생중계된 이 대담이요. 원래 예정했던 시간보다 꽤나 늦게 시작을 했거든요. 네, 많은 사람들이 취재진을 포함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LA 시간 기준으로 어제 오후 5시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오후 5시 41분 시작돼서 41분 지각했고 2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라이브 스트리밍이 되지 않는다는 네티즌들 메시지가 잇따라서 올라오자 머스크 CEO가 직접 자신의 트위터 X 계정을 통해서 800만 명이 동시에 접속 테스트를 했는데 대규모적인 디도스 공격, 해킹이 있는 것으로 있다.
보인다. 그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담을 시작하면서 머스크 CEO는 이번 사이버 공격은 트럼프가 해야 되는 말을 듣고 싶은 사람들에게 많은 반대가 있었음을 상징한다면서 아직 투표 대상을 정하지 않은 열린 마음의 무당파 유권자들을 겨냥하기 위해서 이번 대담을 마련했다. 공정한 견해를 전달하고 싶었다. 그렇게 말하면서 취지를 설명했는데요. 그렇지만 막상 사이버 공격 주장에 대한 근거는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공개 지지를 표명한 머스크답게 언론인이 진행하는 인터뷰와는 달리 너무나도 우호적으로 날카로운 질문 없이 2시간 동안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이저 대규모 디도스 공격이 아니라 서버가 좀 용량이 부족해서 이렇게 밀렸겠죠. 그렇겠죠. 기술적인 결함 같습니다. 그래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세계 최대 부자라고 불리우는 머스크가 이 뭐 전 세계 트위터 회원을 상대로 지금 트럼프 띄우게 나선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뭐. 네, 아주 거의 반노골적으로 트럼프 지지 선거 운동을 해준 셈으로 보이는데요. 130만 명 이상이 어저께 동시에 청취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트럼프 후보가 하고 싶은 말을 마음껏 하도록 멍석을 깔아주는 역할을 일론 머스크가 자처한 셈입니다. 그리고 머스크는 트럼프 후보와 개인적으로도 인연이 있는데 바로 아이비리그인 펜실베이니아 대학 유펜 와튼 스쿨 대학 선후배지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몇 달 사이에 최근에 머스크가 트럼프에게 개인적으로 전기자동차, 암호화폐 정책에 대한 조언까지 해주고 이제 공개적으로 지지 선언까지 마치면서 두 사람은 지금 완전한 밀월 관계를 즐기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머스크는 또 트럼프를 지원하기 위해서 정치자금 모금을 위한 단체, 즉 슈퍼팩을 만들기도 했는데 트럼프도 역시 이에 화답하듯이 어제 대담에 앞서서 1년 만에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선거운동 관련 동영상을 올리면서 또 화답을 했습니다. 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 타임의 표지에 실렸던 해리스 부통의 일러스트에 대해서 트럼프 후보가 그녀는 우리의 위대한 영부인 멜라니아와 매우 닮았다라고 말했잖아요. 네. 해리스가 멜라니아만큼 이쁘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은 멜라니아가 급진좌파 미치광이라는 얘기인가요? 제 생각에는 트럼프 후보가 자신의 아내를 띄우기를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짐작이 됩니다. 아, 네. 궁금했습니다, 갑자기. 자, 네. 무슨 이유인지는 혼자만 알겠죠. 네. 자, 이런 가운데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 캠프가요, 트럼프 또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 인터뷰를 아주 강하게 비판하고 있어요. 네, 어저께 해리스 부통령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성명을 발표했는데 트럼프 캠프 전체가 일론 머스크와 자기 자신처럼 자아도취한 부자들 투성이라면서 이들 부자들은 중산층을 팔아넘길 위인들이고 2024년도에 라이브 스트리밍 하나 제대로 켤 줄 모른다면서 그 지체가 된 사실까지 빚고 왔습니다. 앞서서 트럼프 대통령 후보가 머스크와 X를 통해서 어제 대담을 진행했는데 그 대대적인 개편을 지금 진행하고 있죠. 트위터 X가.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인 문제가 터졌기 때문에 도대체 머스크가 무엇을 하고 있냐. 사들인 다음에 이 기술 개발에 등하시한 것 아니냐. 오로지 트럼프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그런 개인적인 야망에만 집중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전 세계에서 이 트위터 X에 대한 비난이 빗발쳤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후보가 대담해서 지구온난화 문제보다는 해안가 부동산 피해가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다소 엉뚱한 얘기도 많이 했고 핵 온난화, 김정일과 잘 지내는 것이 정작 중요한 문제다. 이런 다소 엉뚱한 얘기까지 했습니다. 어쨌든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한때 최대 130만 명이 몰려들 정도로 이 대담이 굉장히 큰 관심을 끌었는데 슈퍼팩까지 만들면서 이렇게 대담까지 진행한 머스크 CEO가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에는 어떤 식으로 사업 개편을 할지 또 주목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공화당에서는 뭐 지금 130명이 시청을 했다는 데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인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지금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네요. 그러나 저러나 사실 2년 전만 해도 이 두 사람 서로 관계 안 좋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일론 머스크는 저 트럼프 보고 너무 늙었다고 그랬었고 트럼프는 또 일론 머스크 보고 정신 나간 놈이라고 얘기하고 그랬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는 네.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로 돌변한 것 같습니다.
자,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본토를 기습한 지 벌써 일주일째가 되면서 이 접경적인 쿠르스크 주의 일대를 장악했다 이런 이제 보도들이 나오면서 지금 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정말 공격에 빠졌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전쟁이 시작되고 2년 반이 지난 시점에서 일방적으로 두들겨 맞기만 하던 우크라이나가 공세를 그것도 러시아 본토로 진격하면서 기습을 단행했습니다.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 총사령관이 참모회의에서 이제 우리도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는데 지금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본토 영토에 장악한 면적이 서울특별시 면적의 1.65배 상당히 넓은 면적에 해당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긴장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역시 긴급 회의를 주재를 하고 우크라이나 적들을 우리 러시아 영토에서 몰아내고 안정적인 안보를 보장하는 것이 우리들의 임무다. 이렇게 즉각 우크라이나 군을 격퇴할 것을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우크라이나가 차후 평화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고 러시아군의 자국 영토 공격을 중단시키는 한편 또 러시아 사회를 불안정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 본토를 침입했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군대가 러시아 영토 안에 들어가서 2,000명이 사는 마을 28개 마을을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지금까지 그 해당 지역인 쿠르스크 주민 12만 명 이상이 대피를 했고 앞으로 러시아에서 또 추가로 6만 명이 그 피란을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우크라이나 대통령은요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장거리 미사일로 러시아 본토를 좀 더 깊숙이 공격할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서방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오히려 더 큰 반격으로 러시아가 또 우리에게 반격을 할 기회를 막아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 쿠르스크 전선을 가로질러서 반격을 하는 동안에 러시아 깊숙한 곳으로 장거리 미사일까지 쏠 수 있도록 허락을 해달라 이렇게 서방 동맹국에 다시 한번 간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국군의 우크라이나 군대 공격으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축출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는데 영토를 막기 위해서 장거리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협력국의 허가를 받는데 필요한 조치 목록을 빼달라. 즉 우리가 러시아 영토 더 깊숙이 미사일로 폭격을 가하도록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미국을 포함한 서방국에서는 우리가 제공한 최신 미사일과 같은 무기는 당신네를 방어하는 차원에서 써야지 이 살인 무기를 러시아 영토로 직접 날리게 되면 우리와 러시아와의 관계도 악화가 되기 때문에 자제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까지 주장을 해왔는데 만약 이를 허락을 한다면 그 푸틴 대통령이 더욱 곤경에 빠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허락을 할까요? 미국이나 이 서방 국가들이? 아마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더 지금 현재로서는 더 큰 것 같은데 그 상황 전개에 따라서 러시아 영토를 더 깊숙이 침입하게 되면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번에 그 러시아 공격을 이 비밀 유지로 인해서 미국을 비롯해서 서방 국가, 나토 지원 국가들한테도 알리지 않고 이렇게 지금 저 젤렌스키 대통령이 그냥 밀고 나갔다고 그렇게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미국에도 동맹국에도 알리지 않고 직접 자발적으로 러시아 영토로 침범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그 기습전에 대한 효과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아직은 굉장히 좋은 모양이에요. 러시아 군대가 전혀 예상을 못하고 있다가 당황해서 후퇴를 거듭하고 있다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런 최신식 무기를 러시아 영토로 쏠 수 있도록 미국이 허락을 할지 그것은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확전이 될 수 있는 그런 찬스가 또 있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이제 망설일 수밖에 없겠죠. 암묵적으로 말을 하지 않으면서 약간의 보이지 않는 허가를 하는 거는 아닐까요? 혹시나 너무 많이 나갔나요? 네. 시간이 다 됐나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봉화식 기자였습니다. 인사이드 아메리카. 네, 어제 낮에 발생한 지진으로 놀라신 우리 한인분들 상당히 많으시라고 믿습니다. 이 하일랜드 파크에서 발생한 규모 4.4 지진으로 인한 흔들림은 LA는 물론 샌디에고와 벤츄라까지에서도 느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지진은 악명이 높은 부엔테 힐스 단층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이 부엔테 힐스 단층에서 강진이 발생할 경우에는 산 안드레아스 단층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캘리포니아 주택 소유주들 가운데는 지진 보험을 들었거나 보험 가입을 고려하는 경우가 상당수지만은 보험료가 비싸기도 하고 생각보다 커버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경경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놀라셨죠? 네, 많이 놀랐습니다. 어제는 그 운동을 하러 갔는데 거기서 흔들림을 꽤 많이 느껴서 네. 지진이구나 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솔직히 어제 들어가서 낮잠을 한잠 자려고 누웠다가 깜빡 잠이 들었는데 네. 뭐 쿵 하길래 저는 이제 식구들이 깨우는 줄 알고 갑자기 깨우는 줄 알고 네. 무슨 일 하고 일어났었어요. 그랬더니 그게 지진이었더라고요. 저는 이때까지 LA에 살면서 느꼈던 지진 가운데 가장 강하게 느꼈고요. 그래요? 한 번도 무섭다고 느껴본 적이 없는데요. 노들이 지진 때는 안 느꼈어요? 그때는 제가 여기 안 미국에- 계셨어요? 예, 없었어요. 예, 그래서 한 번도 무섭다고 느껴본 적이 없었거든요. 지진을 느껴도 흔들리나 보다. 근데 어제는요 무섭더라고요. 네. 네. 그 노드리지 지진을 겪어본 분들은 뭐 어제 지진 별거 아니야 이런 그래요? 생각을 하시긴 할 거예요. 네. 자, 이 뭐 어제 지진으로 인한 흔들림이 정말 꽤 넓은 지역에서 감지가 된 것 같습니다. 네, 북쪽으로는 벤추라 카운티, 또 남쪽으로는 샌디에고 카운티 이렇게까지 흔들림이 감지됐습니다. 연방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그렇게 나타났는데요. 그러니까 남가주 전역에서 사실 흔들림이 느껴졌던 겁니다. 그렇겠죠. 네, 특히 연방 지질조사국은 LA 다운타운, 사우스 패사디나, 하일랜드 파크, 아람브라, 몬트레이 파크, 보일 하이트, 이스트 LA, 사우스 LA, 헌팅턴 파크, 그리고 벨 이런 지역들에서 이번 지진의 가장 강력한 정도, 이게 모더레이시나 레벨 5라고 하는데 이 정도의 진동이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물론 한인타운도 다운타운과 붙어 있으니까 여기에 포함되는 겁니다. 네, LA 주변으로는 흔들림이 이제 매우 강하게 느껴졌는데 이게 진도 4.4잖아요. 네네. 4.4인데 이렇게나 강하게 이렇게 많이 느끼셨을 텐데 각 지역에서는 어느 정도 흔들림이 느껴졌는지 혹시 알아볼 수 있나요? 네, 먼저 저희 라디오 코리아 지금 이곳 스튜디오 상황 영상 보셨을 텐데요. 상당히 많이 흔들린 모습이 카메라에 맞습니다. 생생히 잡혔고요. 네. 진행자들도 깜짝 놀라서 아이고. 무섭다고 말하면서 네. 사실 진행하기 힘들어 하면서도 그래도 꽤 침착함을 유지하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강력한 흔들림을 느낀 곳은 진앙지 하일랜드 파크 주민들이었을 겁니다. 이곳에서 오토샵을 운영하는 한 업주는 LA타임스와 인터뷰에서 당시 위험천만했던 상황을 전했습니다. 그때 자동차를 리프트 장비 위에 올려놓지 않아서 너무너무나 다행이었다. 만약 리프트 장비 위에 차량에 올라가 있었더라면 어제 지진으로 인한 그 흔들림이 너무 격렬해서 리프트에서 차가 떨어지면서 바로 그 밑에서 일하던 직원들이 위험했을 수 있었는데 그럴 수 있죠. 네, 그렇네요. 운이 좋았다고 말했습니다. 제품과 물품이 선반에서 떨어지긴 했지만 그 외 다른 피해는 다행히 일어나지 않았고요. 또 하일랜드 파크에선 테이블 위에 커피가 쏟아질 정도로 흔들렸다고 많이 합니다. 흔들렸네요. 그 지역 주변 하일랜드 파크 지역 주변에서도 지금 뭐 만만치 않았을 것 같아요. 네, 이 하일랜드 파크와 인접한 아람브라 지역에선 타겟 매장 내 그 진열대에 있던 샴푸통, 또 샴푸통과 헤어 제품들이 떨어져서 바닥에 널브러졌고요. 또 다른 아람브라에선 선반에 있던 사진이 떨어지고 서랍이 열리고 신발장에선 신발들이 떨어져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로스펠리스와 이스트 헐리우드 지역, 한인타운 바로 북쪽이죠. 여기서는 자동차들 경보가 막 울려댔고 촛불이 테이블에서 떨어지기도 그렇군요. 했고요. 이 밖에 아케디아에선 진동과 함께 마치 굴러가는 듯한 움직임을 약 20초 정도 동안 느꼈다고 했는데 이제 여기서 굴러가는 듯한 움직임이라는 건 마치 바로 옆으로 그 기차가 굴러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네. 그 어제 그 지진 흔들림이 어떠했는지 주민들은 자신의 경험을 많이 이제 공유를 했는데 그야말로 정말 많은 주민들이 깜짝 놀라고 불안해했다고 합니다. 네, 많은 주민들은 지진이 발생하자 깜짝 놀라하면서 이제 전화나 문자로 네. 가족, 친구, 지인들의 안부를 물어봤고요. 더군다나 이게 지난번 베이커스필드 지진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발생한 것이어서 더욱 놀라고 불안할 맞습니다.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베이커스필드 규모 5.2 지진이 지난 6일 발생했으니까
그 엿새 만에 일주일도 채 안 지나서 이렇게 주민들이 또 한 차례 강한 흔들림을 느꼈던 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진이 자꾸 오다가 비건이라고 하는 대지진이 오는 건 아닌가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커졌고요. 여기 더해서 이번엔 LA 도심 가까이에서 지진이 발생한 것이어서 외곽 등 멀리서가 아니라 내가 사는 곳에서도 충분히 큰 지진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직접적으로 느끼는 그런 계기가 된 듯합니다. 네, 우리가 이곳 LA 살면서 항상 가장 많이 듣던 것이 바로 이 샌앤드레아스 단층. 그렇죠. 여기서 지진이 나면은 정말 큰일이다. 뭐 이런 얘기들 우리가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네. 어제 지진은 거기가 아니라 또 다른 더 악명이 높은 푸엔테 힐스 단층에서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어요. 맞습니다. 이 칼텍 연구원인 루시 존스 지진학자가 푸엔테 힐스 역단층계에서 이번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샌 안드레아스 단층이 많이 알려져 있긴 하지만 이 푸엔테 힐스 역단층은 이 지역에서 사실 가장 파괴적인 그런 단층계 중 하나로 꼽힙니다. 네. 그리고 역단층은 단층 면의 위쪽에 있는 상반이 미끄러져 오히려 올라가면서 위로 올라가면서 아래쪽에 있는 하반보다 더 위에 있는 단층을 이제 역단층이라고 말한다 하는데요. 이 푸엔테 힐스 단층이 역단층이고요. 이건 지난 1987년 위티어 네로우스에서 규모 5.9 지진을 불러일으켰던 것과 같은 단층계입니다. 그렇군요. 당시 지진으로 8명의 목숨을 잃었었고요. 약 3억 5,800만 달러의 피해가 발생했었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그 푸엔테힐스 역단층에서 지진이 발생한다면은 굉장히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이 푸엔테 힐스 역단층은요. 실제로 규모 7.5 지진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규모 7.5 강진이 실제로 발생한다면 네.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 연방지질조사국과 남가주 지진센터가 관측한 게 있는데요. 적게는 사망자가 3,000명에서 많게는 18,000명까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예. 딱 봐도 숫자가 엄청나지만요. 이 샌 안드레아스 단층과 비교를 해보면 사실 더 쉽게 와닿습니다. 샌 안드레아스 단층은 멕시코 국경 근처에서 시작돼서 LA 카운티 산악지대까지 이어지는데 이 샌 안드레아스 단층에서 규모 7.8, 그러니까 아까 7.5보다 더 강력한 지진이 발생한다고 가정했을 때 네. 사망자 수는 1,800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그런데 아까 이 푸엔테 힐스는 그보다 훨씬 많은 훨씬 많게 그렇게 사망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나왔으니까요. 얼마나 그게 심각한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샌 안드레아스 단층에서 강진이 발생하는 것보다 푸엔테 힐스 단층에서 좀 더 약한 규모의 지진이 발생해도 LA 지역의 피해로 봤을 때는 훨씬 크다고 볼 수 있고요. 또 경제적 손실, 규모 7.5 지진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최대 2,52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미 역사상 가장 큰 그런 재난이 될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근데 어떤 점에서 이 푸엔테 힐스의 단층 지진 피해가 훨씬 더 크다는 얘기입니까? 이 푸엔테 힐스 단층이 어디로 지나가는지 그 위치를 보면 그렇습니다. 아하. LA와 오렌지 카운티의 인구 밀도가 상당히 높은 지역 바로 아래를 하하, 지나가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연방 지질조사국이 이 푸엔테 힐스 역단층을 지도에 표시한 걸 보니까요. LA 다운타운 포함해서 상당히 넓게 이렇게 직사각형 모양으로 퍼져 있습니다. 크게 보면 LA 카운티 남동쪽의 넓은 지역, 또 샌 가브리엘 밸리, 그리고 오렌지 카운티의 북부 지역 이렇게 포함하는데요. 구체적으로는 LA 다운타운, USC, 파사디나, 위디어, 그리고 푸엔테 힐스 쪽 등이 완전하게 다 커버됩니다. 정말 인구 밀집 지역이네요. 네, 그리고 푸엔테 힐스 역 단층계는 그 위에 있는 것을 생각해 보면 더 우려스럽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LA 다운타운엔 아직까지도 상당히 낡고 또 내진 보강 공사가 안 된 그런 건물들이 아직도 많더라고요. 많고요. 예, 네. 그래서 지진이 나면 피해가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이 존스 박사는 푸엔테 힐스 역단층이 실제로 우리에게 가장 위험한 단층이라는 걸 이번에 상기시켜줬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지진의 흔들림이 더욱 강한 곳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 푸엔테힐스 역단층이 일어났을 때 흔들림 피해가 커진 이유가 또 따로 있다고 해요. 어제 지진은 진원지 남서쪽에서 더 강력한 네. 흔들림이 발생했는데요. 그 이유 중 하나가 이 진원지 남서쪽 지역이 모래, 자갈, 토양 같은 더 두꺼운 퇴적물 더미 위에 놓여 있기 때문에
안반 위에 있는 그런 지역의 사람들보다 더 많이 흔들렸다는 설명입니다. 네. 그게 LA 베이슨 분지 쪽으로 꼽히는데요. 예? 실제로 어제 분지 쪽이 흔들림이 컸다 하고요. LA 베이슨은 보면 약 6마일 깊이 욕조 모양의 구멍으로 산에서 침식된 약한 모래, 자갈로 채워져서 수백만 명 사람들이 살고 있는 평평한 땅을 형성하고 있다 하는데 이 지역은 베벌리 힐스부터 LA 카운티 남동부를 거쳐서 북부 오렌지 카운티까지 뻗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의 흔들림이 상대적으로 커졌다는 분석입니다. 그러면은 이 뿌엔테 힐스의 단층에서 대지진이 일어날 시기는 어느 정도로 우리가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전문가들이 그 주기에 관해 말한 게 있는데요. 우선 샌 안드레아스 단층을 보면 이곳에서 일어날 수 있는 큰 지진은 1세기에 한 번 정도, 100년에 100년에 한 번 정도 발생하고요. 푸엔테 힐스 단층을 보면 수천 년 만에 한 번 정도 발생한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푸엔테 힐스 역 단층계에서 만약 규모 7.5 강진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발생한다면 샌 안드레아스에서 비건이 발생하는 것보다 앞서 말씀드렸듯 LA 지역 피해는 훨씬 더 커질 것이란 전망입니다. 기도 많이 해야 되겠네요. 네. 우리가 살아있을 때 나지 않도록. 노스리지 지진이 6.7이었나요? 6.7 정도 네. 됐었죠. 맞아요. 그거보다 진도가 더 강한 지진이라는 어, 거잖아요. 아 그렇죠. 어제가- 이번에 만일에 비건이 난다 그러면은 7.5 그게 예상을 훨씬 더 하고 큰 거죠. 있으니까. 그러나 저러나 이 자녀분들한테서 카톡이나 이 전화를 받으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전화나 카톡 안 보내는 자녀분들한테는 나중에 좀 유산을 이렇게 배분하실 때 좀 생각을 좀 다시 한번 해보시기를. 아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죠? 네, 지진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모이는 곳을 좀 정해야 될 것 같아요. 가족들이 다 학교랑 뭐 직장이랑 흩어져 있으니까 라디오 코리아 앞에서 모이자 이렇게 하면 좋을까요? 근데 말이에요. 사실 그래요. 저도 이 LA에서만 제가 지금 50년을 살고 있는데 네. 정말 큰 지진, 피해를 본 큰 지진 난 거는 노스리지 지진 단 한 번이었거든요. 한 번요, 맞습니다. 근데 뭐 다른 곳은 저 중부지방이나 저 남쪽에 가보면은 뭐 거의 매년 허리케인 불지요. 그다음에 저 토네이도 불어서 뭐 집 마을이 날아갔다고 그러죠. 네, 맞습니다. 그쪽에 사는 분들은 우리 이쪽 LA에 살고 있는 우리 보고 야, 그 지진이 무서워서 어떻게 살아라고 얘기하는데 하는데 실제로 피해를 따져보면 그쪽이 훨씬 더 매년 그렇죠.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정말 뭘 어느 쪽에다가 기준을 둬야 되고 우리가 살아야 될지를 네. 잘 모르겠어요. 노스리지 지진 당시 때 도로가 끊긴 거를 차를 달려서 통과 10번 프리웨이 저 예. 그때 거의 죽을 뻔했죠. 어떻게 예, 예. 어떻게 된 거예요? 뭐휙 날랐으니까요. 그냥- 프리웨이가 끊어졌는데 프레이가 끊어졌는데 아무도 없으니까 새벽에 발생을 했는데 이제 회사 나오느라고 달려오는데 그냥 뭐가 휙 하고 날랐는데 보니까 프리웨이가 끊어져 있던 거죠. 네. 예. 그 순간에 그 순간에 아무도 없었어요. 그냥 훅 하고 그냥 달렸어요. 훅 하고 달렸어요. 무엇 때문에요? 예? 멈춰도 되는데 무엇 때문에 달리셨어요? 방송하려고 뛰어나왔죠 그때. 네. 역시 방송인이십니다. 그런 방송을 기억이 위해서 있습니다. 끊어진 프리웨이를 훅 하고 달려갖고 영화를 찍으셨어요. 영화였어요. 영화. 예. 아유, 다행입니다. 탐 크루즈가 네. 무슨 뭐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건 못지않은 네.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이런 방송인이 있어서 좋은 속보를 빨리빨리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박현경 기자였습니다. 데일리 브리핑. 네, 오늘은 임춘택 회계법인의 대표이신 임춘택 CPA와 함께하는 날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임춘택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자동차를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비용은 어떤 혜택이 있는지 알아보았었습니다. 또 그래서 이번 주에는 지난주에 커버하지 못했던 부분을 좀 계속하고자 하는데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지난번에도 설명드렸는데 이 자동차라는 것이 굉장히 주관적이고 여러 가지 모든 경비가 사용된 경비가 다 세금 공제가 안 되고 이건 안 된다, 저거 안 된다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가장 쉬운 방법으로 우리가 추천하는 것은 IRS가 추천하는 것은 표준 공제라고 스탠다드 마일리지 방법을 써라. 거기는 당신이 하루에
비즈니스 용도로 움직이는 마일리지를 기록을 해서 그 대신 출퇴근 목적 그다음에 개인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하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또 복잡하죠. 기록을 다 남겨야 되기 때문에 그걸 토탈로 1년을 곱해가지고 1마일당 67센트를 곱해가지고 청구를 해라. 그러면 예를 들자면 내가 계산해봤더니 한 10,000마일을 뛰었다. 그러면은 곱하기 67 그러면 6,700불을 당신은 비즈니스 공제로 6,700불을 할 수가 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비즈니스 목적으로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월급쟁이 하시는 분들, W2펌 하시는 분들은 또 해당이 안 돼요. 하나도. 실질적으로 그 라디오 코리아 리포트 하시는 분들도 바깥에 나가가지고 기업 활동을 하기 위해서 취재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그것은 안 된다. 회사 경비로 종업원들한테 줄 경우는 회사 경비는 회사에서 처리를 하지만 못 받은 경비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내가 여러 가지로 움직였는데 조영 앵커님도 이렇게 움직였는데 못 받은 경비가 있는데 그것을 내 세금 보고에서 해결할 수가 있느냐? 그건 안 된다. 안 되잖아요. 안 된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업상 하는 것은 뭐 67센트를 해준다. 그러니까 또 형식적으로 어디다 해주냐면은 그다음에 닥터 오피스나 메디컬 빌딩 그다음에 병원에 갔을 때는 뭐 22센트를 해준다 마일당. 그다음에 자선단체에 가가지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한다. 그럴 때는 뭐 14센트를 한다. 그럼 형식적인 금액들이죠. 다들 많은 금액이 아니고 이게 이제 편하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고 편하다고 해도 그렇게 보면 편한 방법은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내가 매일 움직이는 것을 기록을 다 남긴다는 건 쉬운 일 아니지 않습니까? 맞아요. 뭐 예를 들면 교회 갈 수도 있고 어디 놀러 갈 수도 있고 친구를 만나러 갈 수 있을 때는 법상으로는 그건 다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실질적으로는 거기까지 다 청구할 수도 있겠지만은 현실적으로는 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개인 목적의 차량 운행은 세금 공제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실제로 차량을 운행을 할 때 뭐 사업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뭐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게 막 섞여 있단 말입니다. 그걸 기록으로 남겨란 이야기죠. 그 기록을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매일 써야죠. 매일매일 기록일지. 마일리지 락이라고 마일리지 하는 거 네. 있고 노트 같은 것이 있고 요즘은 앱이 잘 발달되어 있어요. 앱에다가 기록만 하면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마일 그 대신 내가 오도미러를 통해서 미러기를 이렇게 찍어놔야 되죠. 그렇게 하고 어디 갔다. 뭐 어디 뭐 은행을 갔다, 뭐 서플라이를 사러 갔다 이렇게 해서 비즈니스 용도로 쌓아가지고 그걸 내주면은 괜찮아요. 대개 다 언제 문제가 되냐면은 세금 보고할 때는 얼마 금액으로 청구할 때는 IRS가 물어보지 않아요. 근데 혹시라도 감사를 받으면은 자 25,000불은 당신은 자동차 경비를 클레임했습니다. 이거에 관련된 서류는 뭐가 있습니까? 나 없습니다. 나 뭐 이리저리 해가지고 뭐 차량 운행비, 가스비 이런 걸 더해가지고 했습니다. 그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죠. 이게 방법이 한 가지가 있는 게 아니라 두 가지죠. 아까 스탠다드 마일리지 로그를 통해서 하는 방법과 또는 액츄얼 경비를 다 합산해 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선택적으로 사용해야 되지. 마일리지 방법은 마일리지 방법대로 쓰고 가스비는 가스비대로 같이 넣고 이건 근데 많은 사람이 혼동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이것은 이걸로 해서 그러면 1년에 뭐 10,000불을 실질적으로 가스비를 넣고 수리비를 썼고 보험료를 냈고 하는 것들을 썼다고 생각했을 때 그러면 그게 다 되느냐? 그럼 비즈니스 사용률은 얼마냐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내가 한 70%는 비즈니스를 사용했고 한 30%는 나 개인 용도로 샀습니다. 그러면은 70%를 곱해가지고 7,000불만 사용하라. 법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까다롭죠. 부동산 에이전트들은 그 운전하는 거리가 굉장히 멀더라고요. 그렇죠. 샌디에고도 가고 그렇죠. 뭐 멀리도 그렇죠. 가고 하는 거 일일이 다 기록을 하면은 세금 보고할 때 도움이 다 되는 도움이 그런 되죠. 얘기네요. 특히 그런 분들은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죠. 그 사람들은 꼼꼼하더라고요. 네. 근데 어떻게 보세요? 이게 도대체 왜 우리가 자동차를 리즈하면은 무슨 세금 디덕터블이 가능한데 사면은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런데 그렇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리스를 하거나 자동차를 사거나 그게 관련된 모든 비용은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액츄얼 경비로서 디덕터블이 다 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네. 리스를 하면은 리스 페이먼트에서 다 되는데 자동차를 사면 안 된다. 그런 것 없습니다. 우리가 계산해 보면은 거의 비슷하게 세제 혜택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똑같은 논리로 마일리지 로그를 쓰거나 토탈 경비를 다 모아가지고 하거나 그 중에서 자기가 선택적으로 예를 들면 어떤 방법을 쓰든지 간에 하나만 선택하면 되는데 리스는 좋고 그다음에 그 사는 것은 나쁘다 그런 방법은 없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많은 세대가 변해가지고 이제 소유권 개념이 없어졌어요. 내가 무슨 뭐 자동차를 가지고 산다, 소유를 하고 있다, 오너십이 있다, 내가 뭐 무슨 프로퍼티 텍스를 낸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어떤 기간 내에 내가 잘 사용하면 되지. 그러니까 리스는 3년 만에 기간 동안에 BMW 회사로부터 빌려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그 기간 동안에 쓰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사면은 10년 또는 20년 동안 내 소유에 관련돼서 쓰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쓸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리스는 3년만 쓰고 돌려줘야 돼. 그러니까 가격이 싸죠. 가격이 싸다는 이야기는 벤츠를 예를 들자면은 차를 사가지고 운영하면 1,500불 드는데 그다음에 리스로 하면 750불 들거든요. 좀 젊은들 저희들 성장했을 때는 사장님 정도는 벤츠를 타지만은 부장님 이하는 알란트라나 무슨 뭐 쌍라타를 타고 이렇게 구별이 되어 있는데 요즘은 젊은 분들도 뭐 벤츠 타고 오시고 젊은 분들 벤츠가 뭐예요? 벤츠 타고 BMW도 타고 이탈리아 차를 타더라고요. 벤틀리도 타고 그것은 리스의 개발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지금 차를 사러 갈 때 그 딜러의 분들하고 만났을 때 이 차는 얼마입니까? 다운피를 얼마나 합니까? 이자는 얼마입니까? 그다음에 언제까지 내가 이 돈을 내야 됩니까? 라고 해가지고 리싱 컴퍼니가 직접 아니 그 딜러가 직접 리스를 해주는 데도 있고 아니면은 내가 은행에서 그렇죠. 융자를 받아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은 그것은 내 소유권이 되니까 전체가 다 할 수 있고 그 차를 살 때 토탈 세일스 텍스도 한꺼번에 다 물어야 돼요. 10만 불짜리면은 뭐 9점 몇 프로면 건 돈만 불 정도의 세금을 한 번에 내야 돼요. 근데 이제 리스는 그것에 비해서 딜러가 이 차가 얼마입니까? 그럼 말을 잘 안 해. 이자가 얼마입니까? 뭐 압니다. 당신 그거 알 필요 없이 이건 한 달에 750불이면 삽니다. 750불이면 3년 동안 사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뭡니까? 반납할 때요. 월에 12,000마일을 초과하면은 페널티를 먹습니다. 그러면 12,000마일이면 1년에 14,400마일밖에 안 돼요. 근데 누구 친구하고 같이 야 이번에 네 차가 좋으니까 라스베가스 같이 가자. 내가 가스값만 낼게.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한 번 갔다 오면은 맞아요. 리스 마일리지가 많이 사용돼 가지고 나 지금 뭐 차가 어쩌고 뭐 이상한 이야기를 해가지고 피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3년. 그래서 리스 그다음에 이제 겨우 리스는 전체 금액에 대한 세일스 텍스를 낼 필요가 없어요. 페이먼에 관련된 리스만 하면 되죠. 페이먼 속에 그거에 9% 10% 그것만 예를 들면은 그 세일스 텍스가 부과되니까 전체 부과된 것보다는 훨씬 적게 부과될 수 있죠. 이게 3년 동안 계속 세일스 텍스를 낸다고 봐야 되죠.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네. 근데 장기를 많이 사용하고 마일리지가 많이 사용된 사람은 차를 사기를 권해요. 그다음에 리스는 그냥 반납할 때 여러 가지가 하는데 그런데 요즘은 리스 컴퍼니들이 많이 개발돼 가지고 만약에 3년 후에 네가 살 수 있는 옵션도 주겠다. 그렇죠. 그다음에 타고 있는 동안에 더 새로운 차가 나오면은 즉시 바꿔주겠다. 그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그 사람을 자기 고객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발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2035년부터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전기차만 이제 판매하도록 규정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뭐 앞으로 2035년까지 정부 정책이나 기술 개발이나 이런 거에 변화가 있어서 전기 자동차 가격이 떨어질 것인가? 또 최근에 한국에서요 지하 주차장에서 전기차가 화재가 나서 그게 또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이런 거를 보면은 전기차를 어떻게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되기도 합니다. 전기차를 타보면은요. 저도 아직 전기차가 없는데 남의 전기차를 한번 타면은 야, 이렇게 소음이 없구나.
통해요. 왜냐하면 엔진 소리가 엔진 소리가 없으니까. 없으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뭐 기아 변속할 때만 약간 소리가 날까 아주 안락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항상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듯이 여러 가지로 단점이 그래도 요즘은 보이고 있죠. 그다음에 예를 들면 정부가 얼마만큼 정책을 밀어주고 네. 있는가. 요즘은 그래도 뭐 크레딧으로 해서 정부가 정책을 해서 많이 살 수 있도록 예. 장려를 해주고. 근데 이제 문제가 이제 배터리가 얼마만큼 오래 지속될 수 있느냐. 그다음에 배터리를 아침에 집에서는 내가 있는 배터리를 썼는데 도중에 많이 운행하다 보니까 떨어졌다. 요즘 같으면은 뭐 내연 기관인 경우에는 뭐 가스스테이션에 가가지고 마음 넣을 수는 있는데 그러지 못한다. 그랬을 때의 두려움. 갑자기 비가 와가지고 폭풍우가 섰을 때 네. 예를 들면은 이게 차가 제대로 방전이 될 가능성, 위험 이런 것들이 아직은 해결해야 될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다. 그러나 지금 그 테슬라 같은 것도 이 도로에 많이 다니고 있거든요. 맞나요? 그 말은 뭐 다른 말로 말하자면 많이 생산되기 때문에 생산 단가가 많이 떨어진다. 그렇게 해서 예를 들면은 소비자한테 전달되는 그 비용이 굉장히 적어지기 때문에 많이 나아지고 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최근 들어서 한 일주일 전일 겁니다. 한국에서 대형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크게 났더라고요. 이거 불나는 것을 보니까 순간으로 폭발을 하는 장면, 그 다음에 최고의 온도가 1000cc까지 올라가고 글쎄요. 그것에 의해서 주위에 있는 차 100대가 타버리고 그게 만약에 심각하게 많은 차량이 있을 때는 밑에 있는 구조물에 스트럭처가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렇죠, 붕괴 위험도 있고 또 한국은 또 그 아파트가 많지 않습니까? 많죠. 그러니까 우리 동네 지하 주차장에는 전기 자동차는 주차를 못합니다 하고 하는 집단 이기주의가 많이 발생해서 그러면 그 차를 갖고 있는 사람들 어디 가서 파킹해야 됩니까? 이런 사회적인 문제 앞으로 지면은 그 전기차를 파킹하기 위한 것은 다른 데다가 건물을 지어가지고 하세요라고 정부가 할 수도 없고 왜냐하면은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듭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이런 문제 저런 문제 풀어나가야 될 문제가 많으면서 그러나 대세는 그쪽으로 가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가겠죠. 들어요. 네. 2035년도까지는 가솔린은 못 팔고 이제 네. 전기차만 팔아야 되고 전기하고 이제 수소차가 대주주를 이루고 있을 건데 좀 바뀔 것 같아요. 저는. 그러면 전기차도 사업상 용도로 사용하면은 마일당 67센트입니까? 똑같습니다. 똑같습니까? 위에 있는 적용은 또 거의 다 똑같이 연방 적용이 되고 크레딧 여전히 지금 혜택이 예, 되나요? 7,500불씩 주고 있는데 차종을 제한하고 그다음에 제조를 어디서 했느냐, 북미주에서 했냐, 배터리는 어디 네. 것을 썼느냐, 그다음에 사는 사람이 15만 불 이하의 저소득층이냐. 그러니까 이제 자동차를 하나 살려면요, 인컴택스 사본을 하나 들고 나는 이렇게 저소득층인 걸 보여줘야만. 네. 옛날에는 사고 그 다음에 리펀을 받는 개념이었는데 지금은 내 크레딧을 딜러한테 주고 딜러가 그걸 디스카운트해서 네. 주니까 신속하게 저희들이 차를 살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임춘택 회계법인의 대표이신 임춘택 CPA 함께했습니다.